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80일 될 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으니 더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은 없겠지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믿었던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말았다네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팔순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곧 팔순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들 입을 해 벌리고 놀라더군요. 다들 말로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들 하지만 그 눈을 보면 무슨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나 신기해하는 눈빛들이에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마음만은 아직도 첫 아이를 낳던 뜨거운 여름날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제가 큰아들을 낳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갔어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시집 올 때까지 돈 걱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편하게만 살았어요. 먹을 거 하나 귀하던 시절이었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조상을 잘 만나 물려받은 땅이 많아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집 갈 때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디 귀하게 살았어요. 집에 제 속옷까지 빨아주는 보모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 인생이 결혼과 동시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하는 친구라며 그 집 큰아들에게 저를 시집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목포에서 큰 배를 여러 척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데요.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큰 폭풍 후에 배가 다 떠밀리는 큰 사고를 당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 시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갔던 선원들이 사고로 많이 죽어서 보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배를 다 팔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의 가게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죠. 보상금도 보상금이었지만 평생 시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 벌어온 돈으로 살던 시댁은 아예 생업이 중단됐으니 먹고 살 방법이 없었죠. 제 남편이 장남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해보겠다며 남편은 여기저기 남의 배를 타고 돈을 벌러 다녔어요. 남편이 돈을 벌러 배를 타고 나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된 시어머니와 젊은 시동생 둘의 시누이 둘을 제가 혼자 챙겨야 했죠.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그때까지 공부만 해서 고생이라고는 몰랐어요. 밥상을 차리기는커녕 자기들 먹은 그릇 설거지도 할 줄 몰랐죠. 당시에 시동생이 전주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학에 가기 전과 확연히 달라진 집안 사정에 시동생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미 공부하기는 글렀다고 생각했는지 시동생은 동생들만이라도 공부를 시키겠다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라도 시동생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내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돈 벌러 동네 공장에 나갔다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만 손가락을 2개나 잘라먹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아예 정신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멀쩡한 장남도 배 태워 내보내고 똑똑한 차남까지 그렇게 돼버렸으니 그럴만했죠. 시어머니는 매일 밤 시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아이고, 이럴 거면 나도 데려가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혼자 살아남아 이런 꼴을 보고 앉았을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기구하고 처량한지 듣고 있으면 저까지도 마음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소식을 들은 남편이 배를 탄 지 1년 만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신 배는 타지 말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끼리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사는 건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뭐든 같이 해서 노력하면 설마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주 억적같이 살았어요. 뭘 해도 남편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돈이 되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저는 동네 시장에 나가 나물이며 생선이며 뭐든 팔았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시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시어머니 고기 반찬도 해드리니까요. 그러던 중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남편이 동네 아저씨들을 따라 일하러 나갔다가 다친 거예요. 다행히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다리를 다쳐 한 달 정도는 일을 못 나가게 됐죠. 많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집 살림에는 큰일이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마침 제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인데 배가 불러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로 매일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제가 하혈하고 시장 바닥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무더운 날 만삭의 임산부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날랐으니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마터면 애고 산모고 다 위험할 뻔했답니다. 그때 연락을 받고 병원에 온 친정 부모님께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상황을 친정에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랬으니 친정 부모님은 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저야 진작에 친정에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인데 힘들다고 쪼르르 친정에 달려가면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그건 절대 안 된다. 우리 집 일인데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인어른 장례며 장지 구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송했는데 이제 와서 딸 앞장세워 도와달라는 말은 난 죽어도 못해. 저는 밥도 굶게 생긴 마당에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 말을 거스르고 친정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젊었던 그 시절엔 여자가 시집가면 시댁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 말이라면 똥이 된장이라도 퍼먹어야 할 판이었죠. 저 나름대로는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저도 힘들어서 안 되겠더군요. 저는 병원에 오신 친정 부모님께 시댁 사정을 말씀드리고 작은 가게라도 차리게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나셨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장사는 무슨 장사야? 우선 이 돈으로 김서방한테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찾아보라고 해. 너는 절대 나설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이나 추스러. 친정아버지는 곧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찾아 제게 딱하니 주셨어요. 당시 1,000만 원이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돈을 가지고 동네의 창고란 창고는 다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저희 식구가 자그마치 6이에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걷어먹일 가족은 계속 늘어나죠. 작은 구멍가게로는 답이 없었어요. 남편이 평소 배를 타며 제게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생선을 많이 잡아도 생선이 워낙 잘 상해서 빠른 시일에 팔아야 한다고요. 돈만 있으면 냉동 창고를 사서 생선이며 해산물을 냉동해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외국에 보내기도 쉽다고요. 저와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다 무너져가는 공장을 하나 인수해 냉동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는 배에서 들어오는 생선이나 해산물들을 손질해서 냉동해서 전국 각지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의 계획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엔 전국으로 보내던 해산물을 나중에는 일본 수출까지 성공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수출 품목을 늘렸는데 그만큼 수입이 배로 늘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이 태어나던 날을 잊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더운 날이었는데 남편이 서울에 거래를 뚫었다면서 신이 나서 병원에 달려왔거든요. 제 큰아들이 복덩이예요. 큰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저희 사업이 대성공을 이뤘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업을 늘려 목포에서 완도까지 해산물 사업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식도 셋이나 낳고 다복하게 살았어요. 저희가 번 돈으로 시동생들 공부도 다 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습니다. 정신이 성치 않은 시어머니 부양까지 다 하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정신없는 양반이 저에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고맙다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도 이제 80이 된 나이인데도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먹고 살게 된 데에는 다 친정 부모님 덕분이니 저와 남편은 친정에도 잘했어요. 나중에는 친정 아버지가 은퇴하시며 저희 사업에 투자를 해주셔서 사업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정신없이 살았어요. 돈만 버느라 시간이 가고 나이 드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새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시집 장가까지 모두 다 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고민 하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도 고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돈 버는 재주는 있어도 자식 키우는 능력은 없는지 자식들이 영 부실해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는데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제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고 딸은 피아노를 전공해서 대학에 강사로 나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같이 부실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셋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딸애가 사고를 쳤어요. 수능시험을 치자마자 저에게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그런 중요한 일을 부모와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한답니까? 얼굴이 탱탱 부어서 나타나서는 예뻐지려고 한 거니까 저더러 잔소리하지 말랍니다. 이제 20살도 안 된 애가 얼굴을 그렇게 만들고 와서는 뭐? 잔소리하지 마? 너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강남에 가서 수술을 했어? 제가 돈은 많아도 자식들에게 돈을 마구 퍼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버릇 잘못 들을까봐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 항상 용돈만 줬습니다. 막내 딸내미는 안 그래도 누뚱이라 남편이 오냐오냐 하거든요. 저는 또 남편이 저 모르게 돈을 줬나 싶어 딸을 추궁했습니다. 제가 준 용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테니까요. 그런데 성형하라고 돈을 준 건 남편이 아니라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내가 돈 좀 빌렸어. 이자만 주면 오빠가 병원도 같이 가지고 돈도 빌려준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오빠라는 자식이 자기 여동생한테 성형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네요. 저는 그 길로 큰아들 놈을 잡아서 등을 갈겨줬어요. 네 놈이 사채업자야? 여동생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게? 도대체 정신이 있니 없니? 명색이 장남이라는 놈이 이 모양이니 엄마가 누굴 믿고 일하겠어? 엄마도 딸 얼굴 봤으면 알 거 아니야. 저렇게 못생겼는데 나중에 시집이나 가겠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뜯어고치는 게 낫지. 아들놈은 일찍이 제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워낙 철이 없어 그런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고도 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식들은 꾸준히 크고 작은 사고를 쳤어요. 두 아들놈들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매일 승진시켜달라고 상화였고 딸녀는 유학 가서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만나는 남자마다 결혼하겠다고 난리였어요. 결국엔 매일 차여서 울고 불며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다 보니 그나마 괜찮았는데 몇 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저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자식들도 머리가 크니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막내딸이 욕심이 많기는 해도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곧잘 쳐서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도 알아서 갔어요. 그런데 아들 둘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는 건 물론이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쌈박질하고 애들 괴롭히고 다녀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둘 다 대학 문턱도 구경을 못했어요. 제 아들들이지만 부모 돈으로 철없이 호의호식하는 놈들이에요. 그래도 여자를 만나면 좀 나을까 싶어 일찍이 여기저기 괜찮은 집안의 참한 여식들하고 중매도 보게 했는데요. 다 잘 안 됐습니다. 뻔하죠. 볼 거라고는 부모 돈밖에 없는 날라리들을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던 중 다행히 둘째 아들이 30 넘기 전에 참한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여자친구가 학원에서 애들 주산을 가르친다는데 생긴 것도 참하고 말도 예쁘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죽은 제 남편에게도 얼마나 살뜰하게 잘했는지 남편이 특히나 작은 며느리를 아주 예뻐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오빠와 셋이서만 살았대요. 홀어머니인 거야 그렇다 치고 하나 있는 오빠가 어릴 때부터 사고를 좀 쳐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좀 걸렸지만 그래도 제 아들 같은 놈하고 살아주겠다는 게 고마워서 얼른 결혼을 허락했어요. 오빠야 시집 오고 나면 볼 일이야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작은 며느리가 기특했던 게 자기가 작은 며느리인데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살아서 그런지 가족들이 북적이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당시에 딸도 유학 중일 때라 적적했었는데 며느리가 알아서 함께 살아주겠다고 하니 말은 안 했어도 고맙더군요. 더군다나 작은 며느리는 아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작은 아들이 먼저 결혼하고 바로 다음 해에 큰아들도 선을 봐서 급하게 장가를 보냈는데 큰 며느리는 중매로 결혼해서인지 영 큰아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툭하면 둘이 싸워서 큰 며느리가 친정에 쪼르르 달려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돈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아주 피곤했답니다. 사돈은 도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애가 스트레스 좀 풀겠다고 나가서 쇼핑한 거 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쇼핑백을 던졌다는데요. 어쩜 남자가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쪼잔하게 그런데요? 사돈, 들어보니 돈 몇 푼이 아니던데요. 백화점에서 무슨 구두를 10켤레나 주문해서 신발장이 첫째 신발로 아주 꽉 찼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아내한테 쇼핑백 집어던지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애가 울며 이혼하겠다는 걸 제가 하루 종일 말렸다고요. 저는 전화상으로도 사돈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곧바로 아들을 사돈 댁에 보냈습니다. 장인 장모에게 제대로 사죄하고 큰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때 이혼을 시켰어야 했어요. 첫째 아들 내외는 결혼하고부터 평생 바람잘 날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딸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소리 하기는 정말 싫지만 큰 며느리가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살아온 환경은 무시 못한다지만 둘째는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집안에서 커서 그런지 애가 알뜰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가계부까지 쓰고 돈까지 척척 모아 적금을 탔다고 한 번씩 남편과 제게 소고기도 사주고 외투까지 한 번씩 사주고는 했습니다. 반면 큰애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돈만 생기면 자기 구두니 옷이니 사드리기 바쁩니다. 집에 가봐도 방 하나가 첫째 물건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은 돈 벌어보겠다고 매일 지방 여기저기 냉동창고를 다니며 일하는데 아무리 팔자 좋게 태어났어도 그렇지 매일 집구석에서 화장이나 하고 백화점만 드나드니 밉살 맞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기 전에 장남이 있는데도 차남인 둘째에게 회사를 물려주라고 한 것도 며느리 때문이에요. 남편은 항상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 봐봐.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사장님이니 회장님이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겠어. 잘 지켜봐. 우리 작은 며느리가 아마 당신만큼은 못해도 우리 작은 아들 놈 내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할 테니까. 남편은 둘째 며느리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칭찬하기 바빴어요. 사실 남편 말이 맞아요. 제 아들놈이지만 작은 아들놈은 나이가 들어도 영 답답하고 아주 속이 터지는데 그런 놈을 둘째 며느리는 항상 받아주며 내조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며느리가 웬일로 작은 아들과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명절날 온 식구가 다 모여있는데 방 안에서 소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은 며느리가 아들 모르게 돈을 좀 빼돌렸나 봐요. 아들이 생활비로 주는 돈에서 일부 적금을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적금 중 일부가 알고 보니 며느리가 오빠에게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일로 아들과 티격태격 했는지 아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속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그래도 혼자 사시는 장모님 매일 걱정된다고 해서 갈 때마다 용돈에 병원비에 다 드리고 오는데 이제는 나 모르게 돈까지 빼돌려서 사기꾼 형님한테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당신 말대로 사기꾼이라 전과가 있어서 어디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샀는데 그럼 어떡해. 나라도 도와줘야지.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돈을 빼돌려? 남편까지 속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돈을 맡겨? 저는 우선 아들부터 진정시키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말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돈을 빼돌린 거는 아니라네요. 최근에 오빠가 힘들다고 연락이 와서 처음 보내준 거래요. 며느리 오빠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취직이 안 돼서 돈이 한 푼도 없나 봐요. 명절인데 고기 살 돈도 없다고 했답니다. 이래서 여자도 집안을 보고 드려야 한다니까요. 원래 없이 산 사람들이 음흉해서 뒤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동서 이런 것도 모르고 착하다고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사람은 다 겪어봐야 안다니까요. 항상 둘째 며느리에게 샘을 부리던 큰며느리가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흠을 잡더라고요. 첫째 네가 뭘 한다고 나서 그래봐야 네가 백화점 가서 한 번 쇼핑하는 돈보다 적은 돈이야. 둘째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아내한테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오늘은 명절이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그 순간에도 제 자식보다 둘째 며느리가 더 걱정됐습니다. 착하고 마음 여린 애가 식구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길지는 않지만 몇 년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둘째가 절대 작정하고 그런 짓을 한 애는 아니에요. 첫째면 몰라도요. 제가 둘째 편을 드는 것 같아 서운했는지 아들들과 큰며느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방에 온 둘째 며느리는 펑펑 울면서 친정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계속 아픈데 계속 돈을 벌어야 하니까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거든요. 오빠도 그런 엄마 보는 게 속상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이러다가 오빠가 또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릴까봐 걱정돼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준 거예요. 몰래 그런 짓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가 손까지 덜덜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다 얼굴이 뜨겁더군요. 며느리가 그깟 돈 친정에 좀 줬다고 화를 낼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가 너무 안쓰럽더군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둘째 네가 나랑 너희 시아버지한테 하는 것만 해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만데.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따로 챙겨줄 테니까 꼭 사돈께 드려. 식당 일은 하시지 말라고 하고. 작은 며느리는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며느리가 이해됐어요. 본인이야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친정엄마랑 오빠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할 게 당연했죠. 방법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빠를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는 그때 일로 며느리가 안쓰러워 아예 작은 며느리 친정에 돈을 조금 줬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가게라도 할 정도는 돼요. 생각 없는 작은 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런 소리에 해대는 아들을 나무랐어요. 이 멍청한 놈아. 사기꾼이라도 너한테는 형님인데 집안의 큰아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사돈도 부양을 할 거 아니야. 네 아내가 언제까지 사돈 걱정하게 할 거야? 네가 사위면 너도 신경 써야지. 저는 이래저래 작은 며느리를 생각해서 도와준 겁니다. 사돈이 마음 편히 살아야 며느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그 이후로 작은 며느리는 저와 남편에게 더 잘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항상 먹을 거며 입는 거며 살뜰하게 챙겼어요. 얘가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집안 정리도 다 알아서 하고 저나 남편 옷까지 새로 사서 깨끗하게 옷장에 넣어주고는 했습니다. 먹는 것도 남편이 당뇨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아내인 저도 신경 안 쓰는 걸 며느리인 둘째가 항상 식단이며 약이며 알아서 챙겨줬어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세장에 나가서 가장 신선한 채소랑 과일을 사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녹즙을 내려줬어요. 점심에 드시라고 도시락까지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도 사소한 생색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지나가다가 떡만 조금 사와도 자기가 제일 유명한 가게에서 줄 서서 사온 거라고 연신 말하는데 둘째는 평생 그런 소리를 한 번 안 했어요. 사실 첫째 며느리가 떡을 사오면 무서웠습니다. 시댁에 일절 신경 안 쓰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면 항상 저나 남편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거거든요. 당시에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몇 달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회사에는 남편도 있고 어쨌든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니 오랜만에 아프다는 핑계로 쉬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첫째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산 비싼 약과라며 환가를 사왔어요. 저는 웬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첫째가 저한테 허리는 괜찮으시냐고 안부도 안 묻고 곧장 자리에 앉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시내에 있던 상가 건물 허문 거 보셨어요? 저랑 그이가 몇 년 전부터 그 자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가 떡하니 부동산에 나왔더라고요. 그 자리 고급스럽게 백화점 하나 지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며느리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는 항상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언제 또 헛소리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큰며느리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얼마 전부터 신화에 백화점 하나 지으면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소리였어요. 당시에 저랑 남편이 슬슬 해산물 수출 일은 아들들에 맡기고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건물이나 땅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 저희 생각을 알고 있던 큰며느리는 여우같이 때를 맞춰 백화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는 큰며느리 하는 꼴이 얄미워서 단번에 싹 잘랐어요. 일부러 며느리가 들고 온 한과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보기만 했지 뭘 한다고 백화점을 해? 저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힘껏 소리쳤어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것들이 제 돈으로 백화점 사장 요리를 할 심산인 게 너무 보여서요. 저번에 저희도 다 들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회사 서방님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 회는 명색의 장남인데 동생한테 치워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머님이 장남도 책임져 주셔야죠. 큰며느리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직 둘째에게 회사를 물려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찬밥 심세라며 화소연을 하더라고요. 장남을 이렇게 홀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자식들끼리 부모 돈 가지고 싸우고 재산 상속으로 칼분이 난다는 뉴스들을 보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겠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놈들을 보고 있으면 저놈들은 나랑 남편을 부모가 아니라 은행으로 생각하는구나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이기적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만은 제대로 정신 박힌 애들이 들어오길 바랬어요. 내 자식들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옆에서 가르치고 혼내줄 배우자들일요. 그런데 역시나 내 아들놈이 엉망이니 며느리도 엉망인 게 당연한 일인가 봅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백화점을 안 지어주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아주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제 생일날이고 남편 생일이고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안 오겠다고 했대요. 윤석이 엄마가 백화점 힘들면 회사라도 나한테 불려달래. 아니면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나랑 이혼하겠대.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큰며느리는 애초에 우리 집안만 보고 제 아들과 결혼한 거랍니다. 제 아들이 인물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한데 오로지 우리 집 돈만 보고 장남매라는 소리에 미래를 생각해서 꾹 참고 시집 온 거랍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면 그냥 이혼하라고 했어요. 저도 돈만 밝히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큰아들도 아예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들이라고 참고 받아준 거지 능력이 있어서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나도 너처럼 능력 없고 집안 검사도 제대로 못하는 놈 필요 없어. 나가서 이혼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큰며느리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자식까지 낳은 게 책임감 없이 기분만 상하면 이혼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저는 정말 그대로 큰아들을 회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신을 차렸는지 큰며느리가 집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어울리지 않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더군요. 저는 눈도 깜빡이질 않았어요.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도 그렇지 며느리가 어떻게 시부모가 돈 좀 안 준다고 시어머니 생신이며 시아버지 생신에 얼굴을 안 비치고 당당하게 이혼하겠다고 떠든답니까? 저는 절대 쉽게 넘어가 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도 자식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동서는 딸만 줄줄이 낳고 아들은 제가 낳았는데도 매일 동서만 이뻐하시고 회사까지 서방님한테 물려준다고 하니까 제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우리 윤석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는 손주 녀석을 내세우면서 저더러 한 번만 봐달랍니다.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가는 애를 이혼 가정에서 크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면서 마치 제가 이혼하라고 부추긴 것처럼 굴더군요. 그네,
너 한 번만 더 이혼 소리 했다가는 그때는 내가 법원 가서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 앞에서 백화점이니 건물이니 하는 소리도 했다간 앞으로 너나 윤석이 아빠나 얄짤 없는 줄 알아라. 저도 돈 좀 있다고 돈으로 자식을 좌지우지하는 거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개념 없는 자식들 정신 차리게 하는 데는 돈보다 나은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큰아들도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은 그래도 좀 잠잠했어요. 아들들이나 딸도 다들 자기들 자식 키우면서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는지 부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랑 남편 둘 다 드디어 자식들에게서 좀 해방이 되나 보다 했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나이를 먹어 몸이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젊어서도 당뇨랑 고혈압 약을 달고 살아서 환갑이 지나자마자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어요. 약도 먹고 꾸준히 운동도 하는데도 자꾸만 다리에 혈관이 막혀 1년에 한 번씩 뚫어주는 시술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둘째 며느리가 고생했어요. 제가 가도 된다고 하는데도 항상 본인이 나서서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둘째 며느리 하나가 훨씬 더 저나 남편에게 잘했죠. 제가 요즘 애들일에 엄마일에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소홀했어요. 이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는 이미 며느리로서 넘치게 우리한테 잘했어. 우리 걱정 말고 애들이랑 어머니 잘 챙겨라. 우리 둘째 며느리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예쁘면 제가 우리 둘째 며느리 똥도 금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제 딸보다도 훨씬 더 진짜 제 딸 같았죠. 그맘때 손녀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돼서 둘째 며느리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빴거든요. 손녀 지낼 집도 구하고 다니느라요. 거기다 둘째 사돈이 유방암에 걸려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둘째 며느리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남편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저랑 그렇게 실랑이를 했다니까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까지 얼마나 잘 키우는지 딸 둘을 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떡하니 보냈습니다. 더 대단한 건 둘째 아들도 자식들이 생기고 나니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어느새 나이 들어 딸 둘 아빠가 되더니 흔히들 요즘 말하는 말로 딸바보가 따로 없었죠. 젊어서는 매일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 좋아하고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느라 매일 술독에 빠져 살더니만 소녀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둘째 아들 놈이 칼같이 퇴근해서 집에 오더라고요. 자기 새끼 예뻐서 매일 물고 빨고 주말이면 나들이를 다니는데 부모로서 그 모습만큼 보기 좋은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둘째 며느리 덕분이에요. 그러던 중 둘째 며느리에게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둘째 사돈이 유방암 치료를 받는 중에 다른 장기로 자꾸 전이가 돼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이야기했대요. 지난 몇 년 동안 둘째 며느리가 사돈 걱정하느라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가장 잘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밝고 착한 애가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말라가는데 제 속이 다 속이 아니더군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에 너 데리고 살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매일 사돈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 이렇게 착한 딸 키워서 남한테 보냈으니 얼마나 매일 안타깝고 걱정될까 싶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곁에 있어드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둘째 며느리 수발 다 받아가며 살면서 저도 염치라는 게 있는데 항상 둘째 사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깟 돈 좀 준다고 딸을 힘들게 부려먹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저도 계속 욕심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둘째도 저도 후회할 것 같아 이제라도 어머니께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연신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아 둘째와 사돈이 지낼 만한 곳을 구해줬습니다. 병원에서도 가깝고 시설도 깨끗한 곳으로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돈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딸이랑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제가 둘째 며느리에게 선물로 집을 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둘째에게 받은 거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둘째, 너도 지금까지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마음 편하게 먹고 좀 쉬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사돈 곁에 있어드려. 둘째 며느리가 감사하다며 펑펑 우는데 정말 저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도 20년 넘게 같이 살다 보니 진짜 가족이 됐는지 둘째 며느리는 눈만 마주쳐도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사돈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제게도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지병이 있어 매일 골골하다 보니 남편 건강만 신경 쓰느라 정작 제 건강을 놓치고 있었나 봐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 쪽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며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감기 한 번 제대로 걸린 적 없는 제가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남편부터 자식들까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큰며느리 하는 소리가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다 동서 때문이잖아. 동서 있을 땐 이런 일 없었는데 동서가 나가자마자 동서가 안 챙기니까 바로 어머님 건강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둘째가 지금까지 나랑 네 시아버지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정말이지 나이가 들어 또 철딱선이 없는 큰며느리 때문에 제가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 말에 신경이 쓰였는지 둘째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젊어서도 저야 힘이 있으니 애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가며 같이 했지만 이제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늙어서 아플 일만 남았는데 평생 시부모 모시고 친정어머니 병간호하느라 고생한 둘째에게 저까지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야 소녀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마음 편하게 사는 애를 또 고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사람 쓰고 병원 갈 일 있으면 간병인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큰며느리에게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항암을 받고 방사선 치료받느라 하루하루 쇠약해졌습니다. 암이라는 게 참 모진 병이더군요. 계속 암 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만 매일 드나들면서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면서 사는 거였어요. 저는 5년이 넘게 투병했습니다. 좀 좋아졌다 싶으면 전이가 돼서 또 수술하고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지면 항암하고 매일 병원에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평생 돈만 버느라 둘이 아등바등 살아서 이제는 좀 마음 편히 살자 싶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남편이 제 병간호만 하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저보다 먼저 가버렸어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 저는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아예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건물이 몇 채씩 있고 동네에 웬만한 땅이 다 제 땅이면 뭐 하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팔자인걸요. 그런데 그때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작은 며느리도 아니고 큰애가 말이죠. 저는 도대체 얘가 무슨 바람이 불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안아주더군요.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큰며느리인 제가 진작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돌봤어야 하는데 동서한테만 다 떠넘기고 모른 척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제가 정말 잘못일게요. 남편이 죽고 나서 큰아들 며느리가 깨달은 바가 많았나 봐요. 나이 들어서 매일 아파도 언제나 꼿꼿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 많이 힘들었다고 하며 제 앞에서 펑펑 울더군요. 그러더니 앞으로 저에게 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도 늙었지만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아들 며느리가 저를 안아주며 우는데 이 애들도 부모가 죽어가니 철이 드나보다 싶어서요. 저는 그래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회사 일도 열심히 하며 저를 살뜰히 챙겼어요. 제가 병원에 가는 날이면 큰며느리가 항상 데리고 가줬고요. 심지어 항암받으러 입원했을 때도 제가 간병인 쓰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큰며느리가 간병하겠다며 같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곱게만 자란 큰며느리가 그 좁은 병실에서 먹고 자기 힘들었을 텐데 한 번을 군소리도 안 하고 살뜰히 저를 챙기더군요.
몸은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거기다 큰아들도 달라져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웬일로 실적을 내서 지난 분기보다 매출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임원들도 신기해할 정도였죠. 남편이 죽기 전에 사실 회사를 둘째에게 넘기겠다고 했어요. 워낙 둘째 며느리를 예뻐했으니까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아직 임원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보류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죽고 난 이후 큰아들이 저렇게 변했으니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큰아들이 정신을 차린 건가 싶어서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희 집안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작은 며느리랑 작은 아들이 몸보심 좀 하라고 삼계탕을 다 끓여왔더라고요. 작은 아들 내외랑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을 쾅 세게 박차고 큰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왔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병원에 같이 들어가겠다는데 굳이 혼자서 들어가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더니만 저희 등에 칼 꽂으시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큰 며느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 앞에서 효부 흉내를 내더니만 병원에서 이제 막 나온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군요. 이제야 아주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제 병원에서 나온 사람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저희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문자 한 통 덜렁 보내셨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부동산에 저희 살던 아파트까지 다 내놓으셨다면서요? 거기다가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벌써 회사도 서방님한테 다 넘기시고요. 이게 등에 칼 꽂는 거 아니면 뭐예요? 나는 원래 항상 선망을 날리는 편이라 어쩔 수 없었다. 잘못하다간 너희들이 내 등에 칼 꽂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무리 말기암 환자라고 해도 자그마치 100억 원대의 자산가예요. 제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친정 부모님 도움받아 성공했다고 해도 몇십 년 동안 바닷바람 맞으며 사업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고 며느리여도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아요. 큰 며느리는 뻔뻔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스로워서 제 핸드폰에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을 보자마자 둘째 아들 내외는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때는 저와 며느리가 함께 병원에 들어갔을 때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으로 큰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는 저로서는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 시중을 들겠다고 선뜻 먼저 함께 병원에 들어와 준 게 미안했죠. 더군다나 항암을 하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기운도 없어요. 속도 안 좋아서 밥도 잘 먹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누가 음식 먹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오거든요. 저 때문에 며느리가 밥도 잘 못 먹고 계속 휴게실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저도 몸도 안 좋고 정신이 없어 정말로 몰랐는데 나중에는 며느리한테 미안하더군요. 저는 자다 일어나서 옆에 며느리가 없길래 커피라도 하나 사줄까 싶어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에서 며느리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깔깔 웃으며 아주 시끄럽게 통화를 하더군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휴게실 밖까지 다 들렸습니다. 내가 살다 할망구 때문에 병원에서 도시락을 다 사먹고 있다. 아, 정말 좁아 터져서 너무 불편해. 거기다가 온통 다 늙고 아픈 사람들이랑 냄새 때문에 구역질나 죽겠다니까. 순간 저더러 할망구라고 하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군요. 물론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병간호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와 놓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기분이 상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 핸드폰부터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큰며느리가 제 병간호를 했다고 식구들 앞에서 생색내면 보여줘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영상을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며느리의 만행을 보여줄 가장 큰 단서가 됐으니까요. 나라고 이러고 있고 싶겠어. 이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큰소리 좀 내지. 아휴, 생각만 해도 신난다. 우리 할망구 곧 뒤진데 그 많은 재산 두고 죽으려면 얼마나 억울할까? 내가 이날만 기다리고 그 재수없는 남편하고도 꾹 참고 산 거라니까. 나는 앞으로 평생 우리 할망구 재산 다 쓰고 죽어야지. 요즘 핸드폰은 참 좋아요. 영상도 영상이지만 목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혔더군요. 아니 이걸 어떻게...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내가 너같이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는 년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나 모시겠다고 하고 병원 따라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너같이 능구렁이 같은 년한테 내 한 푼이라도 넘겨줄 줄 알아? 회사든 집이든 한 푼도 안 넘겨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건 그냥 제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허세 좀 부린 거예요. 절대 제 진심 아니라고요. 금며느리는 가만 보면 참 대단해요.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고도 자기 진심이 아니라면서 아주 딱 잡아떼더군요. 어머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윤석이 아범도 요즘 회사 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매출도 작년보다 훨씬 더 올랐다니까요. 저는 미워도 장남인 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주 무릎만 안 꿇었지 손을 싹싹 빌더군요. 그때였어요. 작은 아들이 참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형이나 나나 독인객인이라 말 안 했는데 형수는 가만 보면 정말 염치가 없네요. 나도 더는 못 봐주겠어요. 형이 일하긴 뭘 해요. 직원들을 얼마나 쪼아댔는지 형이 매출 신경 쓰고 나서부터 실장이랑 팀장이랑 다들 옷 벗고 나간 직원이 10은 넘어요. 다 형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나간 거라고요. 그랬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정말 답이 없었어요. 큰아들 놈이 제 앞에서 일 좀 하는 척 하려고 직원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나 봐요. 최근에 그만둔 직원들이 엄청 많다더군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했나 후회가 돼서 얼굴이 다 뜨겁더군요.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마음 같아서는 내가 회사는 꼭 경영하고 싶지만 몸이 이 모양이니 할 수 없이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기로 했다. 도저히 너희들은 못 믿겠어. 그리고 아들 둘, 너희도 지금까지 회사에서 고생한 게 있으니 내가 차마 자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생각 있는 놈들 같으면 회사에 나와서 열심히 일해. 그리고 큰애 잘 들어라. 너희한테 사준 집이며 재산은 다 내 거야.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생각이야. 이혼을 하든 말든 너네 알아서 해. 제 말에 큰아들과 며느리는 난리를 쳤어요. 이게 말이 되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꼿꼿하게 버텼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젊어서 힘 있을 때 자식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더 무섭게 했어야 했는데 사고를 치든 잘못을 하든 항상 넘어가 줬더니 이 자식들이 부모 귀한 줄을 몰랐죠. 큰아들은 제 말이 농담인 줄 알고 집이라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50이 훌쩍 넘은 자식이 징징거리며 떼를 쓰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저는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 말고는 자식들에게 일절 아무 재산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야 좀 제가 왜 그렇게 고민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식 농사를 망쳐놓으니 늙어서도 마음 편히 죽지도 못하겠네요. 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바로 지금이 가장 힘들고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둘째 며느리에게 다 주고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죽어버리면 그 뒤에 있을 후폭풍이 걱정돼서 잠도 안 옵니다. 저는 최근에 변호사를 불러 땅이랑 웬만한 건물을 정리해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는 제가 죽으면 작은 며느리에게 주라고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도 남편 유언대로 둘째에게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명한 생각일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찬찬히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늙은이의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15년이 조금 더 돼가네요. 저희 남편은 위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형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 셋 있는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아들 셋 있는 집에 막내 아들이라길래 장남은 아니니 부담은 없겠다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전 막내 며느리지만 첫째 며느리보다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하시죠? 그럼 막내 며느리로서의 저의 삶, 지금부터 얘기해보려 합니다. 글솜씨 없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년 전 가을, 저는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성인이 된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 보니 학창시절에 남편 집에 몇 번 놀러간 적도 있어서 시어머니랑도 초면은 아니었죠. 제가 기억나는 건 어릴 때 남편 집에 놀러가면 어머님이 간식으로 김치전을 부쳐주시곤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음에 또 놀러오라며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했죠. 제 기억에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만 남편 집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봤을 때는 푸근하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과 사귀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 어릴 적 봤던 남편 집 가족 사진에 있던 시부모님 모습을 떠올리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꽃바구니와 선물을 싸들고 온 저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네가 우리 형준이 어릴 때 놀던 그 아이구나. 정말 예쁘게 잘 컸네. 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아버님도 속 좋게 허허 웃으면서 예뻐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이 결혼 생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서울 외곽에 신혼집을 마련하여 살게 됐습니다. 시댁은 지방에 있어서 좀 멀긴 했지만 시부모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매주 주말마다 내려가서 있다 왔어요. 갈 때마다 항상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저희는 시댁에 갈 때마다 그 주의 특별 요리라면서 메뉴를 정해서 재료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앉아서 쉬시라고 한 후 저랑 남편이 잘하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열심히 요리를 내서 어머님 아버님께 대접해드리곤 했죠. 제가 만들었지만 솔직히 별로 맛이 없는 음식인데도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좀 더 맛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요리도 못하는 제 손만 탓할 뿐이었죠.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좀 더 저를 예뻐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형 둘과 터울이 좀 있어서 제 위로 형님 두 분은 결혼하신 지 꽤 됐거든요. 큰 형님네는 애들이 벌써 중학생이었고 작은 형님네는 5살, 7살 아이 둘을 키우고 계셨죠. 주말에 시댁에 가면 작은 형님네 아이들이 놀러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은 형님 내외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두 분이서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도 조카들이 저희 부부를 좋아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조카들이랑 같이 공원이며 박물관이며 여기저기 참 많이 놀러 다녔어요. 저희도 맞벌이 부부라 주말마다 시댁에 갔다 오는 게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매주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서 조카들이랑 매주 놀아주긴 했지만 작은 형님네 얼굴은 뵙기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서울에 올라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해서 일요일 점심 먹고 올라오곤 했는데 작은 형님네는 애들을 금요일 저녁에 맡기고 일요일 저녁에 데려가시니 항상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과 월요일에 연차를 내고 시댁에서 월요일까지 있다 가기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작은 형님네를 뵙게 됐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나 봐요. 어머님 댁 비밀번호를 삑삑삑삑 하고 누르는 소리가 나서 현관 쪽으로 가보니 작은 형님네 내외가 조카들을 데리러 오신 거였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저는 작은 형님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형님은 들은 척만 척하더니 눈만 흘깃하고선 제 옆에 계시던 어머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어머니 애들도 소시지 먹이셨죠?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품 자꾸 먹이지 마시라고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마음 놓고 애들을 맡겨요? 아유, 예은 엄마, 미안해. 애들이 용 다른 반찬은 안 좋아해서. 안 그래도 애들 먹이려고 나물이며 잡채며 이것저것 해놨는데 한 젓가락 먹더니 안 먹더라고. 다음엔 다른 반찬 다시 만들어 볼게. 걱정하지 말고 어여 가, 얼른. 어머님은 미안해하는 얼굴로 조카들을 형님한테로 떠미시더니 늦었으니 얼른 가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작은 형님은 결혼식 때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그 이후로 오늘 처음 뵀는데 생각보다 쌀쌀 맞으시더라고요. 형님이 저렇게 쌀쌀 맞게 하는데도 옆에 있던 아주버님은 신경 쓰는 기색 없이 애들만 데리고 휙 가버렸어요. 솔직히 보는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힌 후 어머님 얼굴을 보니 왠지 씁쓸한 표정이셨어요. 전 어머님이 신경 쓰여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형님네는 오셔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나 봐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면 좋을 텐데. 쟤는 원래 저래. 내일 출근해야 돼서 바쁘다고 저러는 거지 뭐. 신경 쓸 거 없다, 아가야. 아유, 참. 어머님 말씀으로는 매주 항상 저런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부부가 어딜 그렇게 둘이서만 돌아다니는지 애들은 어머님한테 덜렁 맡겨두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같으면 바빠서 식사할 시간이 안 되면 적어도 애들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과일이라도 사들고 올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어머님이 주말마다 애들 봐주신 게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 뭘 들고 온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또 어찌나 까다로운지 애들 맡기는 입장이면서도 먹는 거 입히는 거 하나하나 어머님한테 잔소리하고 순하신 우리 어머님은 거기에 또 말대꾸도 못하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살았다네요. 우리 어머님이 사실 허리도 안 좋으시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신 편이라 평일엔 거의 누워 계시거든요. 조카들 오는 주말에만 기운 내서 애들이랑 놀아주는 건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후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명절 전날 시댁에 내려와 보니 큰형님 댁가 와 계시더라고요. 중학생이던 애들은 공부한다고 안 오고 형님네 내외만 오셨어요. 제가 도착하자 큰형님이 저에게 앞치마를 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동서, 전부 칠 줄 알지? 내가 재료는 다 사다 놨으니까 한번 해봐. 난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동서가 다 하면 되겠다. 그치? 아, 네. 큰형님의 말투가 약간 거슬리긴 했지만 제가 새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니 군기라도 잡으려고 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재료부터 손질한 후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전을 부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큰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희 집에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게 맞는지 해서요. 어머, 동서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해야 돼? 그런 건 원래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 땐 다 내가 알아서 했어. 아유, 참. 그것도 스스로 깨우쳐가야 하는 거니까 묻지 마. 여하튼 난 저 방에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다 하면 부르고. 아니,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아랫사람이 모르면 차근차근 알려줘가며 하면 될 것을 저렇게 배려 없이 톡 쏘아붙이고 가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결국 어머님 아버님께 물어가며 겨우겨우 전을 다 부쳤습니다. 뒷정리도 저 혼자 다 하고요. 작은 형님네는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엔 저랑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큰형님네와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휴대폰만 보면서 식사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중간중간 형님과 아주버님의 숟가락에 반찬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요. 거기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말이라도 걸면 듣는 둥 마는 둥 제대로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오래돼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솔직히 어른들 앞에서 예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 불편했어요. 당연하게도 식사 후 설거지도 제 몫이었어요. 동서 좀 부탁할게. 나 너무 배가 부르네. 체했나? 큰형님은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르다며 산책 좀 해야겠다고 밖으로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TV 앞에 들어누우시고요. 그나마 눈치 빠른 남편이 조금 도와줘서 덜 서러웠습니다. 둘째 형님네는 밤늦은 시간에 오더니 애들만 맡기고 또 둘이서 술 마시러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항상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하고요. 아유, 저희 시부모님 참 좋은 분들이시고 시집살이도 없어서 좋은데 오히려 형님들, 아주버님들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근데 손아랫 사람인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지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주 안 보는 사이니까 망정이지 그날은 정말 쓴소리하고 싶은 거 꾹꾹 참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들은 명절 당일 제사를 지내고 바로 짐만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더라고요. 아까까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굴더니 집에 갈 때는 이것 싸달라 저것 싸달라 없는 애교 피우면서 하나라도 더 뜯어내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부랴부랴 짐 싸서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문만 쾅 닫고 가버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쯧하고 혀를 차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했어요. 처음처럼 매주 시댁에 내려가진 못했지만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내려가려고 노력했어요. 형님들은 명절 때 빼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도 역시 똑같았고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감기 몸살로 아파서 드러누워 계신데도 주말에 애들 맡기고 가는 작은 형님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니 형, 엄마 아파서 드러누워 계시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형 자식들은 형이랑 형수가 좀 돌봐.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엄마가 안 되면 재수씨도 있는데 재수씨가 애들 좀 봐주면 되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주버님이 저렇게 말하자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러자 작은 형님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니 서방님이 무슨 상관이래요? 우리 애들 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그게 뭐 그리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조용하고 얌전한데. 그게 아니라요. 저희 엄마가 힘들어 하시니까요. 형수님 눈엔 안 보이세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나 오늘따라? 어머님 아프면 쉬시면 되죠. 동서한테 맡길게요. 참 우리 서방님 효자네 효자야. 동서 우리 애들 어머님한테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애들 어머님 방에 못 들어가게 하고 오늘은 동서가 좀 봐줘. 어차피 여기 있으면서 할 일도 없잖아 그치? 에? 아 네. 저는 형님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머리가 띵했습니다.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저렇게 말하고선 저희가 뭐라고 대답하든 말든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남편은 가고서도 뭐 이런 일이 다 있냐며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야? 진짜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남편 말 맞다나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형님들 아마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지 않고 밖에서 만났다면 아마 제가 뺨 한 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세한 일화를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순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큰형님, 작은형님 내외는 시부모님께 필요한 것만 얻어가고 여의도 없고 자식 도리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이었죠. 그렇게 제가 형님들 몫까지 며느리 노릇을 다 하고 지내다가 결혼한 지 2년째에 저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맞벌이라 내심 어머님이 몇 년만 아이를 키워주셨으면 했지만 어머님 몸 약하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작은 형님이 주말마다 애들을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까지 어머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집에서 제 아이를 키워보니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더라고요.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아이를 키우느라 예전처럼 시댁에 자주 내려가진 못했지만 안부 전화는 자주 드렸어요. 통화해보니 어머님이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한의원에 다니시는 것 같더니 요새는 그마저도 힘들어서 못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 근처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다는 전화였어요. 병원에 부랴부랴 도착해보니 어머님은 이미 실성하기 직전이었고 아버님은 응급수술 중이셨습니다.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아버님의 택시를 덮치는 바람에 크게 중상을 입어 수술 중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큰 충격에 저희가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우리 애들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고. 어머님은 바닥에 엎드려서 두 손이 가루가 되도록 빌고 계셨어요. 하느님, 부처님 다 찾아가면서요. 저도 너무나 초조한 나머지 손톱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남편은 한 손을 머리에 짚고선 병원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거렸어요. 남편은 근처에 살면서도 오지 않는 아주버님들한테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수술이 끝날 때쯤에서야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이 오셨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선생님께 들은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사고가 너무 심했던 나머지 다리가 거의 으깨지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수술로 연결은 해놓았지만 앞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쓸 거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손상이 간 부위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몇 년간은 요양과 재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대로 혼절하셨습니다. 근처에 있던 의료진들이 어머님을 이동식 침대에 눕혀 데려가는 동안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한쪽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러고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쉴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한치 앞이 깜깜했어요. 그 이후 아버님의 오랜 입원 치료가 끝난 후 드디어 집에 오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하셔야 했는데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님이 아버님의 병수발을 다 드느라고 엄청 고생이셨어요. 형님들은 시댁이랑 가까운 데 살면서도 한 번을 도와주러 오질 않더라고요. 전 아이만 아니었으면 가고 싶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평일에 남편 없이 먼 길을 혼자 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아니다, 아가. 신경 쓰지 말어. 네 시아버지는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넌 네 애기들만 생각해. 하지만 그렇게 말씀은 하셔도 가끔 들여다보면 어머니의 표정은 눈에 띄게 안 좋았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사고 이후 신경이 쇠약해지셔서 전보다 몸이 더 안 좋아지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아버님 병수발을 들다 보니 한 달도 안 돼서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결국 당연한 수순처럼 삼형제가 모여 아버님을 모시는 문제에 관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모일 때부터 이미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 엄마가 아버지 병수발을 못 드는 상태인 건 다들 알 거고, 우리 중에 하나가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최선이야. 큰 아주버님이 운을 띄우자 둘째 아주버님이 말하더군요.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장남 노릇 해야지. 그러자 큰형님이 썽을 내시더라고요. 어머, 요즘 세상에 장남 차남 따지는 게 어딨어요. 그냥 형편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고2, 고3 애들 있는 거 모르세요? 애들 대학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동서 집이 어머님 집에서 제일 가깝잖아. 거기서 모시면 되겠네. 큰형님이 작은형님에게 떠넘기자 이번엔 작은형님이 짜증을 팍 냈습니다. 저희 집은 안 돼요. 안 그래도 어머님 아프셔서 우리 애들도 못 봐주시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누가 봐요? 어머님 때문에 주말에 등산 모임도 못 가고 짜증나 죽겠구만. 지금 그거 다 떠안고도 저희 아무 말 못하고 있다고요. 아이 스트레스도 못 풀고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작은형님 말본새에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작은형님께 따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형님, 여태까지 어머님이 형님네 애들 몇 년을 주말마다 봐주셨는데 고맙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동서, 말버릇이 좀 싸가지가 없다? 내가 애들을 맡기건 말건 동서가 뭔 상관이야. 어머님도 여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동서가 뭔데 참견이야. 그렇게 어머님이 안쓰러우면 동서가 아버님 모시던가. 그러면 되겠네. 아주 효부 며느리였잖아. 대놓고 효부 며느리라며 저를 비꼬는데 참고 있으면 여기서 바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는 걸 확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네, 다들 너무들 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형님들 아주버님들 그러다가 천벌 받으실 거예요. 어머님 제가 모실 테니까 앞으로 절대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여보. 저의 폭탄 선언에 남편이 당황하여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죠. 그래, 잘됐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관여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야. 라며 한껏 비우는 작은 형님. 천벌이란 단어가 심기에 거슬렸는지 발끈하려던 큰 형님. 그러다 그들 모두 어쨌든 책임과 의무를 피하게 됐으니 잘됐다는 계산이 있었는지 제 맘대로 하라며 문을 쾅 닫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팔짱을 끼고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남편이 저보고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며 묻길래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라도 모셔야지 안 되겠어.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솔직히 시부모님 봉양이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마음고생도 몸고생도 하겠죠. 하지만 저렇게 형님들이 서로 등 떠미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제가 모시기로 작정했어요. 형님들 하는 꼬라지들 보니 제가 한번 아버님 맡으면 평생 저 혼자 맡아야 될 거 뻔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의 부모님인데 매정하게 나 몰라라 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마음고생 심했을 남편의 등을 꼭 안아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앞으로 아버님을 어디서 모실지 남편과 의논했어요. 아버님 거동이 불편하시니 우리가 서울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나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 직장이 서울이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 병원에 다니시려면 서울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전세를 주기로 하고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왔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온 날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불편하신 무릎으로 절뚝거리며 달려오시더니 부둥켜 안고 우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면서 늘 너에겐 고생만 시키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오순도순 같이 살아요. 어머님 좋아하는 부대찌개도 제가 많이 끓여드릴게요. 저는 울고 계신 어머님이 안쓰러워 애써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모두 마치 죄인인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지만 남편이나 저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많이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을 업고 작은 방에 눕혀드렸어요. 원래는 옷방으로 쓰던 방이었는데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 버릴 옷은 버리고 나머지 옷은 안방에 꾸역꾸역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본인 때문에 자식들이 싸운 걸 아시고 내내 침울해 하셨어요. 나중에 어머님께 들은 얘기로는 저희 집에 올라오기 전에 아버님이 날마다 술을 마시며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한탄하셨다고 하네요. 그럴만도 하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올라오신 후 제 일상은 무척이나 바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돌쟁이 아기 혼자 보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아버님 병수발까지 해야 해서요. 전에는 아이를 재우고 남는 시간에는 한숨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 아버님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유식을 만들면서 아버님 드실 식사도 준비해야 했어요. 아무래도 계속 누워만 계시다 보니 잘 넘어가는 유동식 위주로 드셔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대소변 수발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용변이 급하실 때마다 업어서 화장실에 모시고 가 변기에 앉혀드려야 했는데 남편이 있을 땐 그게 가능했지만 여자인 제가 저보다 무거운 아버님을 업기는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에는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셨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뒤처리까지 하는 그 일이 솔직히 너무 고역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라 제 아빠였어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처음에는 며느리인 저에게 용변 뒤처리를 맡기기는 부끄럽다고 어머님에게 부탁했지만 어머님은 본인 몸도 겨우 건사하는 수준이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가끔은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들 속에 아버님이 얼마나 죄스러워하고 계시는지 그 연약한 마음이 느껴져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죠. 어머님도 저에게 미안하시긴 마찬가지였는지 불편한 몸으로도 뭐라고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저 좋아하는 간식도 만들어주시고 정말 어머님이 아이랑 놀아주시거나 잠깐씩 봐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어머님의 도움마저 없었다면 아마 초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신 이후로 명절도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형님들은 아버님이 저런 상태인데도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말이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보내는 첫 번째 명절 때였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들한테 연락을 돌려 전날 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결국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저랑 남편이 열심히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큰형님네 작은형님네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형님들은 들어와서 아버님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부쳐놓은 전이나 집어먹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아버님은 저 방에 계세요. 그래도 오셨는데 인사는 드리셔야죠. 아이고, 동서도 참 급하다 급해. 누가 인사 안 드린대? 작은 형님이 새침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형님이랑 같이 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작은 형님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큰 형님이랑 눈짓을 교환하고 깔깔거리더라고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요? 아버님은 머쓱하게 웃으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한 후 과일을 내오려고 하는데 큰형님네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저는 큰형님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가시게요? 우리가 좀 바빠서. 뒷정리 좀 부탁할게, 동서. 그리고 이거. 지금은 이거밖엔 없어서. 형님이 내민 봉투를 열어보니 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버님 모시는 대신에 큰 집, 작은 집에서 생활비와 아버님 병원비를 얼마씩 보태기로 했었는데 큰형님네는 아이들 대학교 학비 때문에 쪼들린다며 보태기로 한 돈을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딸랑 10만 원 들고 찾아와 저에게 건네준 겁니다. 10만 원이라니 속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비 때문에 쪼들린다던 큰형님네는 주말마다 골프에 여행에 두 분이서 돈 잘 쓰고 다니는 거 SNS에 매일 올리시기에 다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집에 살고 돈 펑펑 쓰면서 시부모님 생활비, 병원비 보탤 돈은 없나 봅니다. 저는 속으로 욕하면서도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 그냥 감사하다고 한 후 큰형님네를 배웅했어요. 큰형님네가 가자 작은형님네도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을 잠깐 친정에 맡겨놔서 얼른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다들 집에 돌아간 후 저랑 남편 둘이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형님들 밉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시는 거 음식 좀 싸드리려고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두 집 다 훌렁 가버리시는 바람에 처리해야 할 음식만 산더미였네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한동안은 질리도록 반찬으로 그것들만 먹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 끝난 후 어머님은 평소보다 더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여리신 편이라 이번 명절 때 형님들하는 꼬라지를 보고 상처를 받아 마음에 병이 생기신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말도 잘 안 하시고 밥도 잘 안 드셨습니다. 밤마다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에 모셔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버님도 편찮으신데 어머님까지 큰일 나실까봐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셔서 덜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유난히 아이가 떼를 많이 쓰고 칭얼거리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였고 전 집에서 아이를 재우고 아버님 기저귀를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앙 하고 자지러지게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던 걸 멈추고 바로 아이에게 달려가 보니 아이가 자다 깨서 혼자 침대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떨어지면서 서랍장 모서리에 긁혀 이마에 생채기가 나 있더라고요. 전 우는 아이를 겨우겨우 달래고 상처난 이마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이 뽀얀 이마에 상처가 난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진정이 되고 잠이 들자 아버님 기저귀를 갈다가 나온 사실이 생각나 얼른 다시 아버님 방으로 갔어요. 아버님은 그 상태 그대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전 마저 기저귀를 갈면서 아버님께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전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선 바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아버님은 제 두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그만했으면 됐다. 나 이제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게 내비두렴. 이 몸뚱이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너네 힘든 거 이제 못 보겠다.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드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버님과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과 저 둘 다 서로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래서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시끄러운 소리에 방에 있던 아이도 깨서 빽 하고 울고 한참을 집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최대한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야 사지가 멀쩡하니 뭐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계신 아버님 심정은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잠잠하게 흘러가던 집에 한 가지 우환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님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턴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들려 검사를 받자고 했는데도 아니라며 자꾸 고개만 내저으셔서 남편이 억지로 어머님을 병원에 끌고 갔는데 검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말기 암 환자였고 시한부의 삶으로 들어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모신 어머니의 태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던 건지 자식인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저 역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얼른 치료받고 항암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어머님은 담담하셨어요. 저와 남편이 뭐라도 하자고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고 동아줄을 붙잡듯 건네는 말들에도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더 고생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데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저를 따스하게 대해주시던 어머님의 온정이 생각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드리는 건데 어머니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을 거란 슬픔보다 저희를 더 분노하게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들에게 어머니 소식을 전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자식들의 반응이었죠.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와선 빼꼼히 어머니 상태를 한번 보더니 그냥 머쓱하게 있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치료하지 않고 이대로 보내드린다는 말에 안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가 다 돈이 되니까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그날 밤 저와 남편 모두 그 말을 한참이나 웅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한밤중 신음소리를 끙끙 흘리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어머님의 장례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불편한 몸으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셔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매일 밤 눈물로 보내셨어요. 전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어머님의 상실에 괴로워하실 아버님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정성껏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셨어요. 제 아이도 이제는 학교를 다니고 아버님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니 저도 한결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잠도 푹 자고 낮에 조금씩 여유 시간도 생겼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거의 발길을 끊었어요. 처음 1, 2년은 명절 때라도 왔었는데 이제는 명절 때도 돈만 달랑 보내고 오질 않았습니다. 형님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인 아주버님들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괘씸했습니다. 보태기로 한 생활비도 어느 순간 모른 척 하더군요. 먹고 살기 바쁘다면서요. 저도 남편도 그냥 형들은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벌써 아버님을 모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생각하니 그동안 고생한 제가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명절 역시나 오지 않는 형님들 대신에 저랑 남편이 간단하게 음식을 하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아버님도 같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니 더 오순도순하고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버님도 저희 아이를 예뻐해 주시고 저희 아이도 할아버지를 잘 따르니 그렇게 화목한 가족이 있을 수 없었어요.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치우려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다시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 얘기 있다서요. 이제 너희랑 산지도 벌써 10년이 됐구나. 그동안 이 늙은이 몸뚱아리 병수 발라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아버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괜스레 그 눈물에 덩달아 그간의 세월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버님께서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만 시키니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구나. 내 너에게 보답하기엔 모자라지만 이거라도 받아주렴. 전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집 문서다. 나랑 네 시어미가 살던 집 말이다. 그 시골 동네가 재작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집값이 3배가 뛰었더구나. 내 이 집 너에게 줄 테니 전세를 주던지 팔던지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버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형들은요? 네 형들 말이냐? 걔들은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 지 오래됐다.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은 탓이지 뭐. 그리고 네 어미도 죽기 전에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항상 부탁을 했었어. 나중에 물려줄 재산이 남아있거든 꼭 너희에게 물려주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자식 같지도 않은 두 놈이 난리칠 거 생각해서 우선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두기로 했다.
신탁회사에 유언 대용 신탁으로 맡겨뒀으니 나중에 나 죽고 나서 너희한테 재산이 가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하지도 못할 거야. 전 아버님의 말씀에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와 입을 막고 끄끄거렸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울지 말라고 절 달래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봉투에서 꺼낸 문서를 다시 자세히 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문서 같은데 처음 보는 주소가 써있더라고요. 영문을 알 수 없어 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여태까지 아들들에게 말 안 한 게 있다. 얘네들 어릴 적 큰 돈을 벌게 되어 건물을 2채 사뒀는데 나중에 죽을 때 물려주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단다.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 그 옛날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돈으로 시내에 새로 지은 건물 2채를 사두었지. 아마 거기서 네가 카페를 하든 아니면 월세만 받고 굴리든 뭘 하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나 죽을 때까진 네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쓰다가 나 죽으면 그대로 가져가렴. 그리고 나머지 건물 1채는 너희 친정에 드리려무나. 그동안 시집와서 시부모 모신다고 친정은 신경 쓰지 못했잖니. 사돈댁에도 항상 감사하고 있었단다. 이 못난 시애비 때문에 예쁜 딸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사돈 어르신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소가리를 나셨을지. 나도 자식 있는 아빠라 그 마음 잘 알지. 사돈 어르신들도 남은 여생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받거라.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선 아버님이 주신 문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우니 아들도 따라서 울었어요. 남편도 울고 아버님도 울고 내 식구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10년 동안 고생한 거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보상받을 거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님 말씀 따라 친정에서도 저 고생하는 거 알고 항상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도 밖에서는 힘든 내색 안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니 이렇게 상을 받나 봅니다. 그렇게 한참 넷이서 울다가 아버님이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도 일하기로 했다. 잘 찾아보니 이 몸 불편한 늙은이도 써주는 데가 있더라고. 이젠 내 밥벌인 내가 할 테니까 너희 내 걱정하지 말고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거라. 너희 주고 남은 재산이 있으니 그걸로 나는 내 몸 릴방 1칸 얻어서 나가면 그만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너희도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아버님 아니에요. 일하시는 것까진 못 말리지만 계속 여기서 살아주세요. 우리 동현이도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가시면 저 섭섭해요.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주세요. 아버님,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고 정말 그래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저희 아들도 한술 더 뜨더라고요. 맞아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없으면 심심해요. 제가 할아버지 심부름 더 많이 할 테니까 가지 마세요. 에? 아버님은 손주의 말에 잠시 말을 잃으시더니 저와 남편을 한 번씩 보시곤 정말 그래도 되겠냐고 물으셨어요. 저희의 대답이 같자 그래, 우리 동현이가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시켜 먹자꾸나. 하며 역시 손주 말에는 꿈뻑 죽는 아버님이 아들이 가지 말라는 말에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진짜로 나가실까봐 섭섭했는데 안 나가신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양념치킨을 시켜서 다 같이 먹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때 좋아서 그런지 그날 먹었던 치킨은 태어나서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카페 창업이라니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사후에 건물을 증여할 때까지 마음대로 건물을 써달라는 제안을 극구 사양하시던 친정 부모님은 결국 아버님의 성화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후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던 친정 아버지는 그 건물에 편의점을 차릴까 아니면 과일 가게를 차릴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은 편의점이든 과일 가게든 자기가 같이 일하겠다며 난리고요. 아버님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건물 관리를 하고 100만 원 남짓 받는 일이더라고요. 사실 이만큼 재산이 있으니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일을 다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웃음도 더 많아지시고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아서 그냥 다니시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집 안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니 이제야 사람 굿이라는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웃음에 그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어 조금 마음이 미어지기도 했네요. 아, 그리고 형님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형님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제가 새로 카페를 개업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거 분명 아버님이 해줬을 거라며 가족들을 다 대동해서 밤 늦은 시간에 씩씩거리며 쳐들어왔습니다. 밤 12시에 문을 발로 쾅쾅 차며 문 열라며 소리 지르는 탓에 문을 열어줘야 되나 했는데 아버님이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직접 현관까지 나가 바깥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어디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냐? 난 너희 같은 아들 며느리 둔 적 없으니 썩 꺼지거라! 그럼에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던 그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꼴 좋게 돌아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 아버님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 아들까지 전화폭탄에 문자까지 보내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카페는 무슨 돈으로 해줬는지 몰라도 아버님이 시골집까지 막내한테 물려주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죠. 결국 저희는 모두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자 매일 집에 찾아오고 집에 없는 척하니까 남편 직장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이 나섰습니다. 한 번만 더 애들 괴롭히면 나 죽을 때 막내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요.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너희가 너의 몫을 못 가져가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놓고 죽일 터이니 나중에 너희 몫 제대로 받고 싶으면 조용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고요. 아마도 형님들 성격에 분명히 1년도 못 가 아버님 눈밖에 날 것입니다. 그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진 잠잠하네요. 형님들이 건물 두 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는 제 일만 신경 쓰려고요. 오늘은 카페 인테리어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하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도 꽤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열심히 알아본 만큼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면서 애 키우랴 아버님 병수 받들랴 고생하며 살았더니 제 가게가 생긴다는 사실에 괜히 설레고 그러네요. 이제 다음 달 초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카페를 오픈하게 되면 또다시 바빠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는 아버님 모시고 가족끼리 동해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바다를 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고 하셔서 겨울바다 구경하러 가려고요. 가족여행 간다는 말에 신난 아들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힘들었던 10년간의 생활 끝에 이런 행복이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막내 며느리로서의 저의 삶 어떠셨나요? 얘기가 많이 길었죠. 저에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한 줄기 햇살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어제도 참 추웠는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